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독일의 기억 문화와 관련해서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 그리고 우베팀의 내형의 예를 들어서 이 두 작품을 이제 비교하면서 우리가 독일의 기억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 자, 그러면 우리 텍스트 119쪽입니다, 여러분. 찾았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 집단적 기억과 개인적 기억의 역동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베팀은 우리가 그 베르나르트 슐링크는 영화 더 리더, 즉 원제목은 이제 책 읽어주는 남자인데, 그 영화나 또 책을 통해서 슐링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베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생소합니다. 실제적으로 저번 시간에 제가 말했지만 우베팀이 오히려 독일 및 유럽에서는 이 작품과 관련해서는 좀 더 인정을 받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베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찾은 자료를 먼저 우베팀이 이제 조금 나이 들었을 때입니다. 이 모습은 그래서 이제 젊을 때 모습은 아닌데, 이번에 양력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1940년 함부르크 태생입니다. 함부르크는 여러분 알죠? 우리로 치면 이제 부산항 정도 항구 도시입니다, 독일에. 그리고 국제적인 뭐 대사관이라든지 여러 국제 시설들이 있고, 우리가 햄버거라고 하죠. 햄버거라는 어원이 이 함부르크 도시 이름에서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원인데, 여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잡지도 이 사람이 타일스, 독일어로 타일스 하면 1분은 이렇고 1분은 이렇다 뭐 이런 뜻인데, 잡지를 발간해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이 문학 작품과 관련해서도 연관 있는 이제 활동을 처음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도 프랑스 파리에서 동문학과 철학을 공부했답니다. 동문학하고 철학을 독일을 놔두고 파리에 프랑스에 가서, 근데 이제 다시 민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SDS, 이게 이제 우리말로 부르면 사회주의 독일 학생연맹에서 활동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하면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공산주의를 보통 생각하는데, 그죠? 근데 사실은 독일에서 사회주의가 발달해 있고 절대 공산주의와는 다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1년에 까미의 부조리 문제를 다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이 73년에는 독일 공산당에도 가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당 하면 자꾸 북한과 연관해서 치를 떨지만, 유럽에서는 좌파 쪽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 빈부격차라든지 부의 분배와 관련해서 사회주의나 이런 쪽에 대해서 유럽인들은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선호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인식이 조금 바뀔 때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탈당을 합니다. 공산당에 가입했다가 활동에 이제 자기가 조금 맞지 않아서, 제 이름이 나오네요. 동조할 수가 없어서, 동조 탈당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학 활동합니다. 독일 어문학 아카데미나 독일 팬클럽 예술 아카데미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자, 이게 대충 이제 양력이고, 우리는 사실 이 사람의 이런 양력보다는 그 작품에 사실은 더 관심이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텍스트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우베팀이 자신의 문학 작업을 소통적 기억이라고, 소통이란 말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이제 독일어로 코뮤니카션이라는데, 이 소통적 기억을 문화적 기억으로, 독일어로 쿨투어랍니다. 영어에서는 컬처죠. 이렇게 변형하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통적 기억이라는 것은 문화적 기억하고 비교하면은 조금 단기 기억처럼 좀 살아있는 어떤 사람들, 현재 존재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대략 80년 동안 지속이 되고 80년 산다고 본다면은, 그 다음에 3세대 동안의 시간과 일치한다. 한 세대, 두 세대 할 때 3세대까지 시간과 일치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 구성원들의 삶과 더불어서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우리가 하는 그 구술이라든지 뭐 대화나 이야기,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기억이 소통적 기억인데, 이걸 문화적 기억으로 변형하는 것은 결국 글이나 또 이걸 대화를 녹음한다든지 사진으로 남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하죠. 다큐멘터리화 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문화적 기억이라고 할 때, 이 문화적 기억은 그 사회의 특정한 상호작용, 이게 내나 커뮤니케이션 아닙니까? 상호작용의 그 테두리 안에서 이제 행동이나 경험을 조종하고, 또 세대 간에 전승되고 반복되고 습득되고 그런 모든 지식을 지칭하는 총체 개념이다. 이게 소통적 기억이다. 만들어내는, 소통적 기억을 문화적 기억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런 거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안 받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세대를 초월해서 전승되고, 그래서 이런 문화적 기억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 그 문화적인 정체성, 또 영어로 아이덴티티라죠. 정체성입니다. 즉 이렇게 전승될 수 있는 그 사회의 어떤 자화상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나왔던 아스만이라는 그 유명한 평론가 있죠. 그 사람이 한 말을 보면은, 그러한 토대 위에서 어떤 집단이 자기 자신들의 통일성과 고유성에 대한 어떤 의식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거에 대한 집단적으로, 그 세대가 집단적으로 서로 함께 공유하는 지식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내렸습니다. 문인들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개념 정의를 많이 하는데, 결국 말은, 표현은 조금 이렇게 해도 우리가 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죠. 우리가 그 세대의 특징, 저는 이제 386, 요즘에 586 세대죠. 그죠? 독일 68 세대라든지 그 세대만이 공유하는 역사적 경험이나, 그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학을 개인적 소통적 기억을 문화적 기억으로 변형시키는 그런 어떤 기억 문화의 일부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가족 이야기라든지 이런 개인의 기억을 문학 작품 속에 담아내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 기억을 문화적 정체성과 연결시키는 것이 우베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스만도 이 독일에서 이루어진 이런 기억 담론을 거의 그 우베팀하고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스만이 홀로코스트와 관련해서 뭐 개인적 기억, 소통적 기억, 사회적 기억, 정치적 기억, 문화적 기억, 여러 개념을 이제 언급을 했지만, 이런 용어들이 이제 그 밑바탕에는 보면은 개개의 나가 결국 우리와 개인이 집단과 연결되어 있고, 왜냐하면 그 개인 하나하나가 그 세대를 같이 살았던 그 집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나 자신의 정체성에 사실은 중요한 토대를 주는 겁니다. 나는 몇 년도생이다. 그러면 그 몇 년도에 태어나서 자란 세대들은 공통의 어떤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일종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집단적인 정체성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각 기억들이 이 자기가, 즉 나가 관여하는 그래서 하나하나의 개인, 하나하나의 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라는 집단, 이런 성격을 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 이게 좀 이제 소단위부터 시작하면 이제 가족, 이 소통적 기회고,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의미로 나가면 세대, 그 세대, 사회적 기회고, 좀 더 넓은 의미로 나가면 국가, 그 국가의 공식적 기억,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은 그 어떤 혈통의 어떤 문화적 기억,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런 개인적, 소통적, 사회적 기억이, 그런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이라는 이유로 그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사망하면서 소멸되는, 만약에 그 개인이 죽어버리면 그 개인이 가진 기억은 소멸된다면, 그럼 단기 기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장기가 아니고 단기 기억입니다. 좀 짧은, 그죠? 오래 유지되지 못하는, 그죠? 그래서 이런 단기 기억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반면에 이제 정치적, 문화적 기억, 이런 집단적 기억은 그런 기억을 가진 그 기억이 물질적인 매체니까, 예를 들어서 텍스트나 뭐 기념일 우리 정해가지고 해마다 할 수 있고, 그런 의식이 있죠. 추모하고 뭐 이런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달되는 것은 장기 기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전쟁의 기억과 홀로코스트에 대한, 그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에 대한 개인적 기억은 이미 사용기한은 넘었습니다. 개인적 기억은 그 살아있는 개인들이 죽어버립니다. 우리도 위안부 이제 사실은 성노예라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몇 분 안 남았죠. 그 개인적 기억은 사라지는 겁니다. 일본이 노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제 다 이 개인이 다 죽어버리면 이제 잠잠해질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개인의 기억을 우리가 녹음하고 사진이나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박물관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위한 거지. 아마 우리나라에 있겠죠. 예. 그래서 후세대들이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독일처럼, 독일에는 각 주마다 수많은 박물관이 있어요.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 문화와 관련된 박물관도 엄청나게 많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박물관 많습니다. 그래서 구경거리가 참 많은데, 이 기억 문화와 관련된 박물관은 사실은 은폐하고 싶고 수치스러운 기억이지만, 그래도 후세대들이 그걸 기억하고 다시 이런 잘못된 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독일이 잘하고 있는 거죠. 일본하고는 정반대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런, 독일의 그런 점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요원할 것 같아요. 국민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인적 기억은 좀 단기 기억이고, 그 다음에 어떤 추모라든지 다큐멘터리화 해가지고 이제 보존하는 것은 장기 기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전쟁의 기억과 홀로코스트에 대한 개인적 기억은 이미 사용 기한을 넘겼고, 최대한 100년이라는 그 소통적 기억, 이것도 역시 사용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그죠? 그래서 장기적 기억인 집단적 기억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아까 말했다시피 박물관이나 추모시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 보존하고, 그 어떤 증거물 이런 거를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후세대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일제치하에서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그런 기억, 그죠? 그런 어떤 자료를 잘 보관해가지고 박물관에 전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친일파들이, 우리가 이제 해방된 건 좋은데, 해방 직후에 친일파들이 거의 사회 곳곳에 위정자들로 자리 잡는 바람에 완전히 그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는 바람에 우리가 사실은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죠. 지금 언론도 보면 친일 언론들이 많죠. 친일 매국 언론들이 많고, 왜냐하면 일본의 자금을 받고 그 당시에 일본의 지원을 받았다. 일본이 사실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해방 직후에 강력하게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우리 한이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뭐 프랑스도 그렇고 나치 청산 작업을 가장 먼저 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래서 그 나치 부역자들을 모두 처단하고 새 출발하니까 그런 어떤 과거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만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다. 그죠? 그 정통성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이 이제 보수 정권이 아니고, 사실은 보수도 아니지만 문민 정권 이후로, 그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그 앞에 노무현 정권 때 친일파 청산을 못한 것이 가장 아쉽고, 또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권이었죠. 그러니까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이런 시기에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면 더 힘들다. 지금 사실은 많이 늦었어요. 사회 곳곳에 그 후손들과 그 세력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아쉬워요.
자, 독일과 비교하다 보니까 좀 우리의 역사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결국 중요한 것이 우리 이 텍스트에도 나와 있지만 개인적 기억과 집단적 기억의 역동성입니다. 영어로 다이내믹하다 이라죠. 그래서 이런 기억들이 좀 닫혀진 그런 시스템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억과 또 기억을 잊어버리려는 어떤 망각 간의 어떤 그 대립을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현실 속에서 서로 교차되고 변형되고 막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억의 역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중요한 것이 이 집단적 기억 가운데서도 결국 문화적 기억입니다. 그죠? 문화재로서 이제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그 문화적 기억을 추구하고 또 기념일, 뭐 추모식 이런 거를 중시하는 국가적 차원의 공식적, 정치적 기억과 비교할 때 이 문화적 기억은 그걸 수용하는 데 있어서 각 개인 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개인의 기억이 결국은 문학 작품이나 영화나 그죠? 이런 어떤 장르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억이죠. 그래서 이 문화적 기억이 저장하고 또 보관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외에도 선택하고 또 가치를 평가하고 개인적으로 수용하고 뭐 이런 개인에 따라서 관점도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과 집단의 이런 어떤 다이내믹한 역동성이 문화적 기억을 정말로 복합적으로 만들고 변화무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또 이질적이고 서로 다르다. 논란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뭐든지 통일되고 하나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거는 뭐 기계도 아니고. 그래서 문화적 기억 속에서 이렇게 전성된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되는 우리 역사적 상황 속에서 계속 우리가 토론도 하고 해석도 하고 이런 사회적 토론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기억은 그 다음 세대에 의해서 수용되고 또 계속해서 그때그때마다 그 시대적 상황과 필요 조건에 의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이 정치적 기억들이 통일성과 도구화로 뭐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기억으로 이제 이용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이 문화적 기억들은 엄격하게 아까 말했다시피 통일되지는 못하죠. 개인마다 기억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 기억이 구성 요소가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이나 경험이 다양하죠. 그래서 항상 새롭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개인적 기억이 악용되거나 오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걸 선동하거나 이런 데 이용하면은 이것도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문화적 기억은 이데올로기하고는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1960년대나 70년대에 신화나 이데올로기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고, 또 1990년대 와서는 집단적 기억이라는 개념도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집단적 기억이라는 용어가 우리 인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림이나 어떤 상징이나 기호 등에 의존해서 만들어낸 기억이죠. 그래서 이 기억 문화와 역사 정책과의 차별화가 사실은 필요하고, 우리 역사 정책이 위로부터 강제적으로 단일화하는 그런 기억 형태라고, 그게 국가적 기억이죠. 이런 기억 작업이라는 기억 문화는 사실은 썩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작업도 필요하긴 하지만, 아래로부터의 기억, 우리 보통 아래로부터의 기억이라면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서민대, 우리 잡초 같은 민초적 기억이라고 볼 수 있죠. 아래로부터의 기억이. 이런 민간 문화적인 기억 작업도 역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즉 과거를 각 개인이 다시 체험하고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인데, 이런 개인적 소통적 기억을 글을 통해서 전달하는 문학이 기억 문화의 일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다시금 문화적 기억의 일부가 돼 가지고 독자들이 수용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두 작가 베르하르트 슐링크하고 우베 팀이 그런 기억에 있어서 대표적인 그 작품을 쓴 사람들이고, 우리가 지금 두 대표적인 작가의 작품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텍스트에서 자, 그 121쪽에 하단부에 보면 슐링크 대 팀 되어 있습니다. 베르하르트 슐링크 대 우베 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베르하르트 슐링크 작품과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입장이나 글이 있어서 제가 또 조금 찾아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베르하르트 슐링크 책 읽어주는 남자 해가지고 읽고 나서 이제 감상한 사람들의 글이 몇 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이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영화나 이 책을 본 사람이 이 한스에 대해서 좀 동정하고 감정이입을 한 경우에 지금 이런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개인의 문제인가, 사랑과 책임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런 위험성 때문에 저번에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우베 팀의 작품이 과거 극복과 관련해서는 기억문화와 관련해서 좀 더 평가받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좀 더 인간의 개인의 초점을 맞췄을 때는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런 입장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다 읽어주지는 못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지금 동영상을 제가 보여주면 저작권 때문에 이 유튜브에 이제 그 수업 동영상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올릴 수는 있는데 시청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거 알죠? 시커멓게 나오는. 그래서 제가 동영상 못 보여주고 사진은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고, 이제 미하엘과 한스, 나이 차는 많았지만, 그죠? 이제 성장했을 때의 이제 인물이죠. 한나죠. 미하엘, 한나, 폴레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줄거리와 관해서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에 보면은 읽은 그 소감을 올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다른 사람의 생각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슐링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는 소설이고, 팀의 내형을 예로 들어 이거는 이제 자전적 가족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소설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장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억 문화 혹은 기억 문학 뭐 이런 틀 안에서 비교 분석을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르 자체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작품들이 자전적 소설이라는 명칭을 갖는 것은 슐링크인데,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베 팀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좀 허구와 사실, 논픽션과 픽션의 어떤 경계죠. 이 경계가 좀 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이야기나 자서전, 또 허구와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두 장르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한쪽 편에 기울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기억과 집단적 기억 간의 갈등이라는 기본적인 구도는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어쨌든 일본에는 이런 식의 과거사를 반성하는 작품이 없지 않습니까? 문인들도 사실은 참 문제가 많아요. 그죠? 어쨌든 국가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최소한 양심적인 문학 작가, 그죠? 이런 사람들은 작품을 통해서라도 그런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혹은 개인의 가족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런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 털어놓는 이런 작품이 별로 없다는 게 참 일본이 비양심적인 것 같아요. 독일하고 비교하면.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작품을 이제 볼 건데, 이 두 작품이 모두 개인적 기억과 집단적 기억 사이의 갈등을 어쨌든 기본적으로
틀을 잡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남자야 이 책에서는 집단 수용소의 간수였던 연인, 여기 이제 나오는 요 이제 한나죠. 또 내형을 예로 들어 이 작품에서는 나치 무장 친위대, 보통 독일어로 뭐라죠? 나치 친위대라죠. 그냥 여기에 자원 입대했던 형에 대한 동생의 개인적인 기억입니다. 이 소통적인 기억이 집단적 기억과 이제 좀 대비를 이루는데, 이런 기억들의 대립은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좀 수치심이나 또는 분노를 유발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글쓰기 작업을 통해서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작품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작품은 연인이 나오고 또 한 작품에서는 형이 나오죠. 그리고 이 연인과 형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니지만 두 작품을 이 가족 이야기와 어떤 세대 담론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것은 15살이었던 미하엘보다 21살이나 연상이었던 한나는 어머니의 자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팀보다 16살이나 많았던 그 팀의 형은 마치 아버지 자리를 또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영화에서 나오는 지금 이 작품이죠. 한나가 이 미하엘을 목욕시키고 옷을 입혀주는 그런 기억이 또 나옵니다. 이런 기억이 미하엘에게는 이 학생 때 이 미하엘에게는 몇 안 되는 어린 시절의 생생한 기억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호황시키는 그런 기억하고 연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서 더 리더라는 제목인데 정말 흥행했고 우리말로 또 번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 연구가 된 작품이 이제 이 책을 읽어주는 남자인데, 관련 논문들이 사실은 많이 있고 독일과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보면 이제 저번에 줄거리 조금 얘기했지만 자전거 여행하는 도중에 이들이 이제 만나는데 어머니와 아들처럼 숙박부에 관계를 기입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숙박시설에 들어갈 때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어머니 아들로서. 이제 우베 팀의 작품에서 형 칼 하인츠 팀은 나이가 많다는 것을 빼고는 거의 아버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거의 아버지 뻘이죠. 그래서 형은 아버지의 전우이고 아버지의 어떤 암묵적인 명령, 말은 없어도 그죠? 암묵적인 명령에 따라 무장친위대에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두 작품이 이 기억 담론에서의 그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가족 이야기인데, 1944년생이 슐링크고 1940년생이 우베팀이니까 둘 다 나이 차이가 별로 없죠. 둘 다 68세대입니다. 전후 세대. 그런데 이 두 작품은 소위 68세대의 수삭, 즉 나치 아버지들에 대한 어떤 삐딱한 공격이 아닌 좀 예전과는 달라진 시각을 보여줍니다. 우베팀은 68세대의 과거 담론을 정치적 토론으로 이제 생각했고, 분노에 의한 욕구 그리고 자기 정당화 이렇게 보통 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슐링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에서 주인공 미하엘은 1944년생이고 재판정에서 한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68세대의 어떤 입장과 공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글을 쓰는 시점인 1994년에는 51살입니다. 미하엘이. 그래서 68 학생운동의 그 나치 과거와의 대결이 세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세대 갈등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68세대의 태도를 오히려 독선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텍스트를 한번 볼까요? 123쪽에 보면은 여기 123쪽이거든요. 여기에 나옵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생각한다. 우리가 끔찍스러운 것들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하도록 하고자 했던 그 열의가 실제로는 역겨운 것이었음을, 우리가 읽고 들었던 사건이 끔찍하면 할수록 계몽적이고 고발하는 우리의 임무는 더욱더 확실해졌다. 사건들이 우리의 숨을 먹게 하더라도,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잠깐만요. 자, 자세가 조금 제가 불편해서. 그 재판정에서 한나를 본 이후에 미하엘이 이제 68세대를 좀 과거와는 달리 거리를 두고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 시점에 미하엘은 이제 지금까지 그가 침묵했던 그 가해자들의 과거를 자기 세대, 내 세대의 운명, 또 한편으로는 독일의 운명,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미하엘이 했던 것, 하지 않았던 것, 또 그녀가, 한나죠, 그녀가 내게 한 것,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바로 나의 삶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인식이 글쓰기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아무 저항 없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미하엘이 오랫동안 한나에 대한 기억을 억압을 하고, 그런 기억을 이제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미하엘이 꿈속에서 한나와 이제 같이 했던 기억의 공간인 이제 그 집, 둘이 머물렀던 집이 있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꿈속에서 그런 장면도 이제 보면은 자기가 한나와 했던 기억을 잊으려고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지만 글을 쓰는 해상 작업은 과거를 떨쳐버리는 작업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124쪽에 한번 봐보세요. 이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멀리 할까요? 이래야 보이겠죠. 우리 삶의 층들은 서로 너무나 켜켜이 사이에 있어서 우리는 나중의 것 속에서 늘 이전의 것을 떨쳐버린 것, 혹은 종결된 것으로서가 아니라 현재적인 것이고 생생한 것으로서 마주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이렇게 슐링크 책에 나오는 미하엘이 한나가 죽은 지 10년이 지난 후에 한나에 대한 글을 이제 쓰죠. 그래서 이제 부모 세대의 이야기를 이제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침묵을 깨고 그의 개인적 기억을 문화적 기억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우베팀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우베팀도 역시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오랜 침묵을 깨고 형의 이야기를 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68세대의 과거 담론 대신에 이제 우베팀은 역사적 거리를 둔 그런 어떤 비판적인 자기 신문의 시대, 자기를 비판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글을 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둘 다 각각의 가족이나 연인의 이야기지만 좀 다르죠. 서술하는 방식이. 그래서 우베팀 같은 경우에는 단죄나 심판이 아니라 자기 신문, 나를 다시 찾는 작업,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비평가인 아스만 같은 경우에 기억 담론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이후에 독일의 기억 문화의 새로운 경향으로서 이런 아버지 세대와의 단절이 아닌 연속성의 추구를 새로운 경향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의 어떤 개인적 혹은 집단적 정체성의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베팀의 작품에서 나오는 그 팀의 가족 이야기도 역시 이러한 경향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고, 팀의 작품에서 특이한 것은 보통 가족 이야기에서 보이는 가족 구도에서 보면 이제 가해자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 여기서는 보면은 아버지와 형이라는 두 인물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제가 자세가 조금 힘드네요. 자, 조금 이렇게, 이게 이제 화면에 잘 보이죠. 그래서 1940년생인 우베팀보다 우베팀이 아니고 이제 동생
형이죠. 팀보다 16살이 많은 칼 하인츠 팀 형이죠. 이제 아버지 뻘이를 했지만 이제 나치 친위대에 자원 입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입대하려고 해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 형은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므로 어떻게 보면 팀의 분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팀이 이 작품에서 수많은 질문을 사실은 작품 중간중간에 의문이나 질문을 항상 제기합니다. 그게 이제 이 작품의 서술 방식 중에 특이한 건데 예를 들자면 어떻게 형은 동정심을 상실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발적으로 죽이고 스스로도 죽을 각오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형의 일기나 편지를 보면은 동생이 그렇게도 따랐던 형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무자비하게 다른 사람도 죽이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 중간에 이제 조금 전에 전화 문자가 오는 바람에 잠깐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의문을 던지고 이제 팀 같은 경우에 특히 자기 자신을 괴롭힌 질문이 내가 형이 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글 속에 많이 나옵니다. 나는 그와 같은 역사적 상황에서 어떻게 자랐을까? 즉 심판과 단절의 자리에 어떻게 보면 이해와 자기 신문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팀은 자신을 끊임없이 형의 자리에 이제 옮겨 놓습니다. 즉 내가 형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응? 이런 의문을 항상 제기합니다. 글 속에서. 그러니까 형은 이 팀의 잠재적인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 속에서 항상 형 칼 하인츠하고 아버지 한스가 계속해서 살아있고 그의 정체성의 일부를 이룹니다. 하지만 팀은 오랫동안 형과 아버지에 대해서 침묵함으로써 마치 이제 우리 앞에 그 슈링크 작품에 나오는 미하엘처럼 이 형과 아버지에 대해서 팀이 침묵함으로써 이 두 사람을 자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의 기억에 정확히 남아있는 꿈 하나가 이제 이런 팀의 이러한 거부감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125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나오죠. 따옴표된 부분을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좀 보입니까? 검고 더럽고 진흙투성이인 형체가 강제로 집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온 힘을 다해서 나는 이제 우배팀이죠. 몸으로 문을 버티고 이 얼굴 없는 남자를 밀어낸다. 그러나 이제 팀의 글쓰기 작업은 이 형체, 즉 형을 자기 안으로 이제는 들여보내고 형을 매개로 해서 아버지와 나의 연속성을 찾아가는 작업. 그리고 그 바탕에는 나가 가족이라는 집단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정체성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이룬다는 인식이까지 있다. 이렇게 이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이제 작품 속 인용구 그대로 나오죠. 한번 우리 볼까요? 형에 대해 글을 쓴다는 것은 또 그 아버지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이기도 하다. 아버지와 나의 닮은 점은 형과 나의 닮은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글을 쓰면서 이 둘에게 접근하는 것은 내 기억 속에 담아두고만 있었던 것을 해체시키고 나 자신을 새로 발견하려는 시도이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는 자기가 태도를 바꾼 거죠. 자기 분신과도 같은 형과 아버지를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팀과 슈링크를 비교하면 이 두 사람이 모두 68세대이긴 한데 이 과거 청산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이 작품에서 보면은 부모 세대에 대한 단죄와 단절에 대해서 해이를 표명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은 두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글쓰기 전략 때문에 슈링크의 작품은 감상적인 역사 왜곡이다. 이런 비평을 받았고 우배팀 같은 경우에는 이 장르의 고전, 모범이다. 이런 극과 극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 글은 개인적 기억과 집단적 기억의
역동성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이 두 작품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시간 때문에 지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뭐 급하게 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면은 이제 거기서 끊고 또 다음 시간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간이 될 때 이 작품을 한번 구할 수 있으면 읽어보세요. 그죠? 책 읽어주는 남자는 굉장히 아마 뭐 영상이든 책이든 구하기 쉬울 겁니다. 우배팀의 내 형을 예로 들어서는 아마 쉽게 구하기는 힘들지만 그 작품의 줄거리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나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수업 시간 때문에 다 읽어주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이 이제 볼 내용 중에 브런치라는 다음에 들어가면은 브런치라는 그 연재되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베르나트 슐링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와 관련해서 이제 약점과 수치심을 보듬어야 할 때 이제 한나와 관련되기요. 문맹이라는 글자를 모르는 한나와 관련된 내용인데 보듬어야 할 때 해가지고 이 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읽어보니까 좀 괜찮았는데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영화 본 사람들은 영화를 연상하면서 읽어보시고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글들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수업 시간이 여유 있다면 이런 것도 한 번씩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진도가 너무 느려지니까 그죠?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여러분 프린터물에서 자 거기 126쪽입니다. 제가 슐링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